제가 2부 강의를 좀 더 잘하려고 좀 외투를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워요. 높은 데가 더 덥잖아요.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담 내용 더 들어오시기 전에 상담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서 2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상담했던 이 근처에 사는 분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외손녀를 키워요. 그런데 따님 그 외손녀의 엄마는 ADHD 성향이 있고, 이제 또 그 외손녀는 특징상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제 성인 ADHD도 있잖아요. 원래 산만하게 두뇌가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파수꾼의 두뇌라고 불러요. 레이더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두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이나 망원경처럼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는 두뇌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두뇌인 거죠. 그렇게 영장류가 2부 시작하라고 정을리네. 그렇게 영장류가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두뇌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집단이 생존을 해왔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는 거의 모든 포유류 보면은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과 사냥꾼의 역할과 산림꾼의 역할, 세 부류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집단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도 DNA가 그렇게 파수꾼의 두뇌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두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화가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되면은 한 군데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공교육에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애인 거예요, 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이 ADHD였는데 야단을 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리고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그게 ADHD는 원래 도파민이 많고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성인이 됐을 때 보통 성인들보다 창의력이 몇 배 크도록 성장할 아이인데 10살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산만한 애를 야단쳐버리면 그 창의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에디슨 엄마가 왜 에디슨을 자퇴시켰냐면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선생님이 얘는 문제가 있는 애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그죠? 에디슨 엄마가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에디슨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죠? 거의 한 150년 됐으려나? 그 옛날에 얼마나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에디슨 엄마가. 딱 차단하고 자기 아들의 자존심을 딱 지킨 거죠. 학교 못 가게 해버리고. 그랬더니 얘가 원래 도파민이 많은 애잖아요. 막 아무거나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은요, 시도의 횟수하고 비례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는 999번 전구가 안 들어오는 걸 난 발견했을 뿐이다. 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 연구할 때.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썰이란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에디슨 이전에 백열등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에디슨보다 한 60년, 80년 전에 이미 전구 발명자가 있었어요. 그걸 훔쳐왔을 수도 있어요, 에디슨이. 하지만 신화가 되어 있죠, 에디슨은. 그 전구 하나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 책에 쓴 내용인데, 그래서 틱장애하고 ADHD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거의 대다수는 원래 파수꾼 두뇌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파민이 두뇌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조절이라는 것은요, 나오는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조절이 되는 건데 얘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꼭지 수압이 굉장히 센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도파민이 이게 수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막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막 다리 떨고 막 이렇게 틱장애라든가 막 산만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2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해서 50대, 70대가 되어 갈수록 도파민이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ADHD나 틱장애가 있는 애들은 언제 창의적인 두뇌가 되냐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그때 대학을 가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대학이라는 것은 20살에 갈 애가 있고 30살에 갈 애가 있다고, 따로 있다고, 두뇌가. 그런데 그것을 20살로 딱 일괄적으로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학벌이 낮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쭉 해요.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ADHD고 틱장애가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30년을 내다봐야 된다. 지금 약 먹여버리면, 지금 약 먹여서 공교육 교실에 적응시키면 안 된다. 대단한 창의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천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전에 했던 상담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지금 애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남들은 3분 만에 통과할 거리를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죠. 30분을 참아야 된다고. 길거리를 가면서. 길가에는 그 풀을 보는 걸 참아야 된다고. 개미 보는 걸 참아야 된다고. 산만하면서도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서 30년 후를 봐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필요하다면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도 괜찮다. 공중계 가면은 문제가.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의 그 반대 효과가 있죠. 낙인 효과라고. 스티그마 효과라 그래.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 어렸을 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죄송합니다. 마이크 대응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제 귀에만 크게 들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온 돼 있는데?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게 안 된, 좀 떨어졌네. 온이 안 돼 있나? 불 켜 있다. 예, 이걸로 할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뇌가. 이런 걸 좀 잘 감지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저한테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담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걔는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근데 분명히 이 학부모들 자녀들 중에서도 10대지만 그 아이가 책에 잘 몰입할 두뇌가 되려면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학부모가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요. 30살이 돼야만 공부가 제대로 되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이제 아까 제가 2부에서 하기로 한 거. 나는 우리 애는 지방대 특정 학과를 보낼 것이냐, 명문대 안 좋은 학과를 보낼 것이냐의 문제. 그죠? 딜레마. 학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기간에 나는 우리 애가, 이걸로 할게요, 그냥. 우리 애가 취업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보내야 돼요. 자격증이 필요한 데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감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직장은 굉장히 빨리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다시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는 다시 실업자가 될 거니까. 다시 또 구직을 하러 돌아다녀야 될 거니까. 그죠? 그게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평범해질 용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좀 다른 더 거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진로지도에 대한 것만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의대의 경우라고 봤을 때는 지방대 의대를 갈 것이냐, 인서울에 있는 그다지 경쟁률이 높지 않은, 얘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로 바꿔서 스카이나 인서울을 진학하는 게 좋으냐로 했을 때 저는 의대를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가 자기는 수바이처가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분쟁 지역으로 가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지방대 의과대학을 가야죠. 그리고 또 부모가 나는 100억 현찰을 밀어줄 자신이 있다. 우리 애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공지능과 최첨단 의료기기를 가지고 굉장히 목 좋은 곳에 병원을 차려줄 자신이 있다. 그럼 가야죠. 지방대 의대를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좀 안 통하겠다. 왜냐면은 그 생물학적인 연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였잖아요. 그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연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근데 그것도 제가 아까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좀 위험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남는 거죠. 의료 봉사를 하는 인간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거대한 병원을 차려주지 못해서 지금 돈을 쌓아놓고 안달이 나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경우가 아니라면은 인서울 낮은 학과로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평범할 용기로 들어갈게요. 대한민국의 희망. 이게 좀 약간 좀 거시적인 얘기라서 이것과 미래 진로와 연관된 얘기고 미래학적인 얘기라서 살짝 좀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려면. 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미래 일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업무, 특정한 기능이 정해져 있거나 업무 규칙이 느리게 변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4번과 5번, 4번 의외성, 복잡성, 5번 현장성. 이거 세 가지에서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뭔가 딜레마가 있죠. 무슨 얘기냐.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낮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막 변하면 어떻게 그걸 기능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수가 없잖아요. 맨날 변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하는 기능이 책에서 배우면 그게 한 몇 년은 가야 자격증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수시로 변하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자격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기능적인 일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복잡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자연의 특성, 인간의 특성에 더 가까워요.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은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월급의 종말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은 월급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무인 편의점이 편의점 주인한테 월급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비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독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상의 최대의 부자가 약 아마 500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0조 정도의 빌 게이츠급의 이 부자들이 다 모으면 재산을 500조인가 50조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좀 공 하나 붙고 넘어가고는 우리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그 2배, 3배의 부자가 곧 2025년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플랫폼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까 제가 몇 함수 법칙 말씀드렸죠. 선점한 어떤 아이템과 기술을 선점한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99%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 손잡거나 합병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구글이 손잡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갑에 돈이 들어온 인간은 극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돈이 기술이 있는 데는 돈이 항아리에 쌓이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 아무리 뭐 이렇게 소비를 하려고 해도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이거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 기업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뭐예요? 쓸 돈이 없어요. 왜? 월급이 사라져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국민 기본급이라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이것은 100%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언제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이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공약 중에서 20만 원씩 다 주겠다. 이게 국민 기본급이에요, 이것도. 그죠? 근데 그는 이제 고령자만 주겠다 했는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씨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청년들한테도 주겠다 나오잖아요. 그죠? 왜 줘요? 두 그룹한테 왜 주죠? 아직 일자리를 못 잡은 그룹이죠? 위는 일자리에 은퇴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죠. 근데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월급의 종말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평범해질 용기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이, 플랫폼 대기업들이 더 좋게, 더 편리하게, 더 싸게 플랫폼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수록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나 이제 구글 서비스보다는 아마존이 더 좋아. 아마존보다는 뭐 네이버가 좋아. 뭐 다음이 좋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동을 해요. 더 싸고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가성비와 가심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막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엔 한 곳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 서비스들이 점점 좀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가 아까 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센서의 가격이 2만 분의 1로 떨어졌다 그랬죠. 2만 분의 1에서 또 2만 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에서 생기는 수익 구조가 계속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가면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쪽은 생산성이 약화되고 선진국 기술 선점 기업으로 한국의 소비자까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직구를 하면서. 누가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더 비싸고 내 지갑엔 돈이 줄어드는데 누가 그걸 살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을 4조, 10조를 제조업에 쏟아부어 버리면 그냥 그 돈 날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무료 대중교통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 버려요. 자,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맨날 게임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 사람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광고료 수입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게임 설명을 잘해. 게임 설명을 잘해. 그래서 똑같은 게임인데 축구 해설을 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백수들 그리고 새롭게 게임을 맛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 사람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독자가 60만 명인가 막 이래요. 몇만 명 구독자만 돼도요. 한 달 수입이 2, 300은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료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캐리 언니라든가 뽀로로 영상을 올리는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글이랑 그 광고료를 그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뭐가 나타나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은 실업자가 돼가고 있고 열심히 놀았던 애들은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공부 리스크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일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 경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트렌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선진국이 플랫폼 기술력과 플랫폼으로 전 지구의 인공지능 로봇을 팔면서 휴대폰을 팔면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뭐 10년에 2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의 수익 구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인수합병 돼버리잖아요. 나 이제 이 회사 경영 못하겠어. 우리 유저들 당신이 다 가져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다 가져가. 우리 학원 인수할 때랑 똑같죠. 우리 학생 다 가져가라. 뭐 이런 권리금 받고 그냥 손 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형태가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것에서 돈을 벌던 형태에서 전혀 비생산적이고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분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캐릭터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로 굉장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게임 해설하는 사람들이 광고료를 구글이랑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특정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특정 크리에이터에 따르는 그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권력이 더 세요. 그 크리에이터보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또 5G가 나오잖아요.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옛날에 이거 공짜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동영상 보려면 굉장히 다운로드 받을 때 돈 많이 내야 됐거든요. 영화 한 편 보는데. 근데 이게 계속 값싸지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값싸지는 것은 기술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전쟁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전쟁으로 인해서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기업들이 수익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술력이 싸지다 보니까 나중에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냐? 크리에이터를 잡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라는 구글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보다 권력이 더 강하지만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 기술력이 싸졌어? 그러니까는 유튜브 같은 그런 여러분 구글의 그 서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저 구름에서 정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전파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날아오잖아요. 근데 그 위성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해서 위성으로 쏴주는 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글의 그 본부가 미국의 굉장히 큰 수력 발전소 밑에 거대한 단지가 있어요. 거의 한 마을 크기예요. 그게 다 서버예요. 그런데 이게 곧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의 동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어쩌면 이 책상 하나, 이 교실 하나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거의 뭐 여의도 단지 한 절반 정도 되던 그런 서버를 운영해야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건설 비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2024년에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교실 크기의 컴퓨터가 손톱만해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엄지손톱 하나만큼 작아진다는, 이 교실 크기가. 그 정도로 성능 좋은 컴퓨터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 크리에이터가 사람들한테 어떤 콘텐츠나 스토리를 보여주는 어떤 시스템이 공짜화 돼버려요. 누구나 어떤 모든 회사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그것 자체가 구글에서는 공짜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우리한테 들어온 어떤 수익이 생기면 너한테 90%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만 줘도요. 그 광고료에 5%만 줘도 크리에이터가 거기 붙어 있어요. 특별히 다른 공부를 안 했잖아요. 얘가. 게임 해설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주가. 그러니까 5%만 먹고도 계속 유튜브에 충성을 해서 계속 콘텐츠 올리겠죠. 권력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냐면은 1인 권력 시대, 1인 미디어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평범해질 용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전 세계 인구는 70억에서 80억이고 2025년에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인구가 약 50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2024년경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과 5G와 인터넷에 연결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가 똑같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다 보급하고 싸게 보급하고 점점점 싸게 보급하겠죠. 뭔가 우리가 전자제품 기계가 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비기능적인 그런 것에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내가 와이파이랑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내가 만든 스토리와 콘텐츠가 언제든지 전세 50억 인구하고 소통이 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전 지구가. 그러다 보니, 그리고서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기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당신한테 90%를 줄 것이다. 계속 우리랑 계속 손잡고 일하자. 이렇게 또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와 관련이 된다거나, 사람이 즐기는 기본적인 본능과 관련이 된다거나, 뭐죠? 잘 놀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여행을 다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얘가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스토리 쪽으로 부가 이동해버려요. 물론 그쪽으로만 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먹거리라든가 농생명, 바이오 쪽으로 부가 이동하는 측면이 과도기가 있어요. 의료 쪽으로 부가 이동하는 과도기가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의료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쪽으로. 왜냐하면 건강이 척도가 되거든요. 우리 몸의 건강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왜 그것을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 않냐면, 우리나라가 의료 바이오 쪽에서도 선점을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다음 트렌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 바이오 트렌드 그 다음 대규모 경제가 돌아가는 트렌드를 보고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의 진로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선점할 가능성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것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토리,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재밌게 해주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지금 아마 올해부터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주식 사려면은 저 게임업체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거대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샀으면 지금 한 몇 배 올랐을걸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게임업체하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 주식만 계속 올라가요. 나머지는 불안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대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범해질 용기라는 건 뭐냐면 너 열심히 영어 수학 해가지고 의대 가야 돼가 아니라 야 그냥 놀아. 야 네 친구들하고 잘 놀아. 네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놀면서 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방법을 생각해봐. 이게 평범해질 용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해질 용기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방대 의대를 갈 것이냐. 근데 얘가 이제 왜 지방대 의대를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얘가 성적이 꽤 괜찮아. 근데 인서울 의대에 갈 정도가 아니야. 좀 밀려. 그죠? 근데 성적이 아까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 문화인류학과라든가 국사학과라든가 이런 데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짓지도 못하고. 그죠? 너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 얘가 막. 그래서 의대를 딱 보낸 거죠. 근데 앞불사 보냈더니 내가 100억이 없네. 그리고 앞불사 얘가 제3국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기 싫어하네. 그죠? 앞불사 고용이 안 되기 시작하네. 의대 졸업했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이걸 평행우주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했다 했을 때 얘가 지방대 의대를 안 가고 그냥 무슨 국사학과나 문화인류학과나 뭐 이렇게 인문대를 갔다고 칩시다. 인서울에서.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게 아카데미라는 게 최초의 나무꾼을 아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학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의 출발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노예들이 밥만 먹고 일만 했던 노예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먹고 일만 하는 로봇으로 바뀌는 시대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인간은 다시 문화적으로 즐긴다거나 예술적으로 즐긴다거나 또는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즐기는 그걸 덕후라 그러죠. 매니아.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즐기는 막 로봇만 이렇게 우표 수집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별거 아닌 걸로 즐기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급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화인류학과로 가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즐겨왔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국사학과를 가서 전쟁사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팁을 알고 있다면 이 애가 그죠? 그렇다면은 뭔가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죠. 자, 한쪽은 6년 동안 의과대학 공부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영어도 엄청나게 많고. 한쪽은 6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이가 한 15년이 흘렀어요. 6년입니다. 6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6년 사이에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길병원의 김영보 의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직접 수술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7, 8년 후에 와버렸어. 의술과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따라잡아 버렸어요.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일, 인간의 몸을 건강해 하는 일, 이런 일까지도 치고 들어왔어. 근데 다행히 얘가 의과대학을 안 가고, 그래서 문화인류학과를 갔어요. 인서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6년 동안 콘텐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것과 취직을 못하는 의과대학생의 수입, 이런 차이가 나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얘가 의대 나온 의사,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확률이 비슷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가서 성공할 확률과 국사학과 가서 성공할 확률이 같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되죠? 진짜 너의 꿈과 로맨스는 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그래, 정말 너의 로맨스가, 너의 꿈이 의대냐? 그렇다. 그럼 그런 애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슈바이처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아이들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갈 거야 하면은 그 집안에 두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교양이 일단 굉장히 부족한 거고, 또 미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성의 문제까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미래에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제 한국에도 도입이 됐어요. 1차 심사를 인공지능이 면접을 봅니다. 왜냐면 1차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면접관이 경쟁률이 세니까 1차 접수자를 면접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 면접 볼 때도요. 총 면접 시간이 8시간인데 박근혜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7시간 동안 컴퓨터로 설문조사, 이게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물어보고 문자로 대답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해요. 실시간으로 자기가 대답을 타이핑을 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옆에 대단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갖다 앉혀야 돼. 근데 마지막 1시간은 직접 면접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도 1차 심사를 인공지능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뇌파까지 분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썼던 칼럼에 그걸 썼어요. 예전에 우리 속도 위반 사진 있었죠? 네. 속도 위반 사진을 딱 찍어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근데 앞불사 옆에 웬 여자가 앉아있네? 우리 신랑이 속도 위반해가지고 찍혔는데 여자가 앉아있어? 그럼 부부싸움 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사람이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모르도록 까맣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지서를 날렸죠? 이게 모든 기술의 특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사실은 현재 인공지능이 대화로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대화 내용만 참고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인공지능은. 하지만 기술 발달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뇌파를 분석하는 거예요. 뇌파를 분석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거짓말 탐지가 가능합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몇 %가 진실인지가 파악돼 버려요. 지금 손정희 씨가 임대하고 있는 페퍼가 이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포, 놀람, 즐거움, 표정을 찍은 사진을 막 심리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의 표정이 현재 공포냐, 걱정이냐, 경멸이냐, 혐오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알아맞혀봐라. 답은 뻔하죠.
인공지능이 훨씬 잘 맞춥니다. 게다가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동양인을 무작위로 섞어요. 이 중에서 일본인과 한국인과 중국인을 골라라. 점수가 한 2배 차이 나요. 인간이 잘 못 골라요.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봐요. 이런 실험들이 다 지금 다 인공지능이 다 앞서버렸어요. 그래서 페퍼가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왔을 때 얼굴을 보고 손님의 감정을 인간보다 더 잘 읽어요.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커피숍에 왔어요. 그게 얼굴에서 보여버리는 거야. 표정만 봐도. 오늘 별로 안 좋은 일 있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았지? 정어번은 몰라요. 그 커피숍에 있는 정어번은 그걸 몰라요. 근데 페퍼는 알아봐요.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업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비스업까지도.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살 유치원생 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엄마가 더 좋아? 인공지능 스피커가 더 좋아? 답이 뻔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죠. 애들이 스피커를 더 좋아합니다. 엄마보다. 왜 그럴까요? 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줘, 얘가. 그 아이의 눈높이를 너무 잘 맞춰줘, 인공지능 스피커가. 얘는 얼굴도 없고 스피커만 있어요. 설문조사했는데 엄마보다 얘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들. 굉장히 많은 영역을 치고 들어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이미 그런 설문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거? 잠깐만. 이게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 네. 자, 지금부터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한 30-40분 정도 대답을 할 텐데 질문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컨텐츠가 없어서 강의를 못한 게 아니라 질문하시면 돼요. 거기 그냥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꽤 장시간 대답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오늘 강의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큰 주제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로 지도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의과대학 갈 성적이 되면 이렇게 플랜을 짜세요. 미생물학과나 바이오와 관련된 학과를 차라리 가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칼텍이나 MIT에 꼭 유학을 가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페르미 연구소라든가 나사라든가 이런 데 꼭 취직을 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래도 의사 되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 이게 중간적인 그 컨셉이거든요. 아니야, 너 이렇게. 의과대학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고리들 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좀 있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 장난이 아니래. 너 아무래도 페르미 연구소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가볍게 얘기하세요. 가볍게 큰 꿈을 얘기하세요. 가볍게 큰 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진로 지도의 바벨 전략이 이겁니다. 하거나 아니면은 야, 공부 뭐하러 하니?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뛰어넘을 텐데. 그냥 놀아. 야, SNS에서 너를 따르는 구독자가 많은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인간들이 즐기는 그 문화에 너가 그냥 흡수돼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진로지도에서 바벨 전략인 거죠. 근데 거기에 도움되는 학과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과들이 예를 들어 심리학과 뇌과학 내지는 문화 이런 학과들이 좀 인문대에 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네. 그냥 거기 가라. 이런 게 이제 바벨 전략인 거죠.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게. 근데 지금 의사가 돼야 돼, 교사가 돼야 돼,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학과 가는 게 좋아. 이런 방식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수능 최저 등급제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이 날라왔죠. 이거 제 옛날 강의 들어보세요. 조만간 수능 등급 없어집니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한 2년 전에. 왜 없어지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이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학이 망하느냐? 그 얘기, 왜 대학이 망하느냐?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기업에서 그러면 그 원하는 인재하고 수능 최저 등급제하고 연관성이 사라지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대답인데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요약하고 문제를 잘 푸는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존에 발달된 기술을 적재적소에 잘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적재적소가 뭐죠? 적재적소가 인문학이에요. 즉, 인간은 어떻게 자기 지갑을 기꺼이 여느냐, 어떤 경우에 자기 지갑을 기꺼이 여느냐, 이게 고도의 인문학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즐길 거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더라. 인간은 이렇게 로봇 같지가 않더라. 왜 이렇게 인간은 브랜드를 좋아할까? 왜 그렇게 손톱에다 자꾸 여자들은 색칠을 할까? 이렇게 그다지 기능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화인력적이고 진화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입술에다 자꾸 이걸 칠할까?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애들이 인공지능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특성, 인간과 관련된 것을 깊이 아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에서도. 왜? 인공지능은 냅둬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주 값싸지니까. 근데 문 차장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이 뛰어난 기술을 내가 지금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사업을 일으켜야 내가 계속해서 빨리 망하고 빨리 성공하는 시대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근데 그러면 거기서 성공하려면 나는 지금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뭘 알아야 되는가? 했더니 인간을 잘 아는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영수사과 1등급을 얘가 막 받았어. 즉 쉬는 시간에 놀아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친구들이랑 SNS 이게 모바일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막 해본 적도 없어. 걔가 인간을 잘 알까요? 아시겠죠? 왜 수능 등급제가 폐지될 수밖에 없고, 대학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미래 기업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인간을 많이 경험한 인재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해질 용기라는 건 뭐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아라 이거예요. 놀거나 뭐 토론하거나, 물론 자꾸 제가 노는 쪽으로만 하니까 좀 그런데 하브루타 있죠? 왜? 막 토론하고 하면 해도 그 인간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진여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인문학적인 그런 통섭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좀 신선한 질문 선생님이 좀 해주셔도 좋겠고요. 아까 그 무선 마이크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거나. 아까 어디 갔죠? 네. 무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진로 지도든 뭐든 간에 자, 질문이 없으면 이 다음에 제가 공부법 얘기를 살짝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 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하고 그 7월 달에 제주 대기고등학교하고 제주 남영고에 공부법 강의를 가요. 상산고에서 했던 것처럼. 그건 직접 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7월 17일 날 제가 여기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제 책에 없는 내용을 강의를 할 거예요. 진화생물학과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특성에 대한 강의. 그리고 또 하나는 뇌과학과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의 두 가지를 일단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섭적 인문학,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그 강의를 제대로 할 거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참 그거 선택한 사람만 오나요? 참 선생님? 신청한 사람만? 네, 아쉽게 됐습니다. 신청을 못했으면 못 들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제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에 조금 나온
진짜 공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걸 뭐 잠깐 말씀드리고 또 진짜 창의성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좀 추가해서 얘기하고 한 9시쯤에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하실 분 좀 해주십시오. 네, 들립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네,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사람보다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이나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다. 근데 아까 페퍼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사람보다도 더 표정을 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문학 분야도 점령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짜화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AI라는 영화를 보면 일종의 예전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나는 인공지능을 상대하기 싫어라는 그룹들이 생겨요. 그래서 로봇 파괴자들이 로봇 파괴하는 것을 왜 로봇 파괴는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봇을 파괴하고 돈으로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는 현상이 그 AI라는 영화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플러그드 뮤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쓰지 않는 콘서트 있죠. 그런데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오페라를 보세요. 오페라는 마이크를 안 써요. 뮤지컬은 여기다 마이크 달고 하거든요. 근데 정통 오페라를 보세요. 육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소리도 크고 이뻐야 돼요. 오페라를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탈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 그룹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거를 복잡성 또는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간들만의 게임과 새로운 인간들만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스포츠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크리에이터가 되면, 제가 화가니까 잘 알잖아요. 화가들의 좀 기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물방울 그렸던 김창렬 교수의 실제 사례입니다. 김창렬 교수가 이제 우리 선배예요. 저도 서울대 미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창렬 교수가 물방울을 열심히 그려서 이제 막 잘 팔리는 거예요. 김창렬 작가 화가분이. 그런데 지겨워하는 겁니다. 물방울 그리는 거를.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이우환 작가가 이거 점 하나 딱 찍으면 10억씩 팔렸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전혀 안 팔리는, 물론 그 위작 시비도 있었지만, 전혀 안 팔리는 돌멩이하고 철판 갖다 놓는 작업을 해요.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김창길 교수가 물방울 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인한테.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이제 그림 팔리기 시작하는데 당신 왜 그래? 그쵸? 더 그래야지. 더 우리 자식들도 있고 한데 당신이 물방울 그림을 포기하면 어떡해? 포기를 못하죠. 그 아내가 포기를 못하게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잘 팔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미 고인이 되셨거든요. 고인이 안 됐나 아직? 지금 좀 헷갈리네. 연세가 상당히 지금 좀 헷갈립니다. 제가 미술계를 좀 떠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스승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문화예술이나 이렇게 노는 방식을요 끊임없이 바꾸고 개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노는 쪽에서는 인간의 진화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이 있고 전혀 비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역에서 인간의 그 진화 속도와 적응 속도와 그 변이 속도, 일종의 놀이 문화를 바꾸는 그 변이 속도가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거나 또는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당분간은 내가 왜 인간의 놀이를 연구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는 그 정도의 그 경지까지 가야만이 재미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밌으니까 인간들의 놀이 분야로 내가 확 뛰어들 거야 이렇게 욕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은 세포에서부터 생겨나고 인공지능은 지금은 세포가 없는 전자회로라는 거죠. 물론 양자 컴퓨터가 되더라도 약간 전자회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양자생물학 쪽을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양자적인 현상의 경우의 수가 향후에 발달하게 될 양자 컴퓨터의 그 큐비트라고 하는데 큐비트 수보다 몇십 배, 몇백 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을 따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비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을 때 이세돌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했지? 이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껏 올렸는데 없으면 이거죠?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이세돌은 바둑에 이기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겼지만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이 과연 몇십 년일까 또는 100년일까 200년일까의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비기능적인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접수하기가 인공지능의 심리를 봤을 때 물론 인간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이용을 하긴 하겠죠. 이용을 해서 인간이 돈을 벌긴 하겠지만 인공지능의 특성상 인간의 변이 속도, 인간의 다양성 변이 속도를 꽤 오래 못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즉 100년 정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년 지나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것 같다. 아까 제가 홍해 얘기했죠.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의 기적 얘기했죠. 인간의 영역과 인공지능 영역이 상당 기간 분리된 채로 지구상의 경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지금 돌아가는 경제가 뭐 이제 나중에 지금 20경인가 30경인가 되는데 뭐 100경까지 늘어난대요. 향후에 경제가 폭발을 하면서. 그런데 그중에 대다수는 극소수의 플랫폼 기업 소수에게 그 부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인간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부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많아지지만 가정에 들어가는 돈은 더 줄어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사내 유보금이 왜 시중에 안 풀리죠?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몇 주 투자했다가 돈 날릴 것 같아. 여기 투자했다가 돈 날릴 것 같아. 이래서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상대하려고 딱 했더니 나는 10조밖에 못 쓰는데 구글에서 막 50조를 쓴다는 거야. 나는 쓸 수 있는 게 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에 잡힌 예산이 6천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국가에서 막 돈을 긁어 모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만,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6천원 예산을 국회에서 만들었어 이랬거든요. 여러분, 구글에서 인공지능 팀한테 1년에 주는 연봉이 1조예요. 1조.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6천억을 쏟아부을 거야. 구글 매년 1조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팀한테 주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규모로 따지면 2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20배. 인공지능 연구하는 돈 자체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어떤 선택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필품으로 가자, 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빵으로 가자, 문방구로 가자, 생필품으로 가자, 먹거리로 가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기업을 상대하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외국계 대기업, 다국적 기업을 상대하기는 삼성도 벌벌 떨어요. 구글한테는 벌벌 떤다고요, 삼성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겁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IBM도 마찬가지고 사내유보금만 쌓이게 돼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은행에 막 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이자가 되잖아요. 보관료네, 은행에서. 야, 돈 보관료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유동적인 돈은 어디에서 흘러다닐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전략은. 플랫폼 대기업에 쌓이는 돈이 따로 있고 돈이 돌아가는 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흐르는 돈의 영역이 따로 있고 쌓이기만 하고 흐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로 지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로 지도를 할 때 돈이 쌓이기만 하고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돈이 쌓이기만 하는 영역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돈을 쓰는 그 인문학적인 특성과 연관된 분야로 애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서만 경제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역에서만 지갑 속에 돈이 오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미래에는 가상화폐 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블록체인 강의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블록체인 미래 화폐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료, 즉 우리 한국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흐름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저렇게 돈을 번다고, 일본이 번다고, 미국이 저렇게 돈을 번다고 우리가 따라가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현재. 바로 거기에 주목하는 진로지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는 네, 개별적인 질문 해주세요. 아이에 대해서. 네. 얼굴 안 나와요. 저희 아이는 마블에 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네. 꿈이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과 문과도 정해야 되고 꿈을 빨리 정하라고 결정을 해야 마블이라면 게임 회사인가요? 네? 어디라고 했죠? 영화 회사인가요? 디즈니 같은. 디즈니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트렌드는 알지만. 네. 아이의 꿈은 막연한데 네. 지금 현재는 빨리 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영화 회사를 선정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행복해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의 미래는 이쪽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두뇌 특성 자체가 전혀 그쪽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의대를 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대를 가야 되는 두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가 미래 트렌드에 맞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 모든 신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단계적인 준비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영화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문화인류학과하고 국사학과 이런 역사학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쪽에 진출을 하려면. 근데 영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라든가 산업디자인과 내지는 애니메이션 학과랑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가 벌써 지나버렸어요. 구글에서 컨텐츠만 쓰면은 자동으로 만화를 재생해주는 인공지능까지 나와버린 상황이에요. 머지않아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손녀딸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홀로그램으로 옛날 장면을 재생해버려요. 옛날에 있던 그동안에 있던 모든 영상 자료를 다 공부해가지고 새롭게 창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와버려요.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 이유가 뭐냐면 홀로그램 스피커예요. 스피커 위에 홀로그램이 떠버려요. 영화가 떠버려요. 그 여러분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죠? 사람이 막 떠버리잖아요. 공간에. 그 기술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다음에 홀로그램 스피커 나와요. 이제 내 생각에 2년 내에 나와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2, 3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다면 저는 아마 영화요? 그러면은요. 영화를 알려면은요. 그 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영화 촬영 비법도 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대라든가 디자인과라든가 또는 뭐 언론 영상학과가 있거든요. 또는 그 신문방송학과 이런데. 그죠? 방송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송출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한 10년 전 대답일 수 있겠다. 참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5년 전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영화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은 미래나 언론학과나 신방과나 이렇게 가셔야죠. 저기 동아방송대 좋은 데 있어요. 성적이 낮으면 거기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영화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이게 그 카이스트 정대승 씨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머지않아 내가 꿈꾼 것을 그대로 재생하는 영화로 재생해버리는 인공지능도 나올 것이다. 그죠?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텐츠하고 스토리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그쪽이다. 그러면 지금 걔는 일단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걔가 대학생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세계 여행하고 모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수많은 스토리를. 콘텐츠와 스토리에서 막강한 상상력을 가져야만이 그 회사에 들어갈 거니까. 즉 지금까지 수능에서 등급이 높아야만 대학교를 들어갔던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미래의 어떤 회사에서 인재를 뽑는 기준도 지속적으로 먼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기업들이 인재를 뽑는 기준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제가 사라진 겁니다. 대학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 선발 기준에서 많이 바뀐 것들도 PPT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도 있고. 그래서 또 질문 주세요. 일단 답은 됐습니다. 9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됐고요. 한 분 더 받아도 되고요. 또 만약에 안 오면은 제가 뭐 5분 10분 내에 공부와 창의성의 기본에 대해서 한 5분 내로 정리를 좀 할게요. 질문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공부의 기본은 이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두뇌 시냅스에는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두뇌 시냅스에는 이게 그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고 영상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시냅스에는 두 가지 수용체가 있는데 두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AMPA 수용체가 있고 NMDA 수용체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상적인 감정의 상태에서는 암파 수용체, AMPA 수용체가 두뇌에서 기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거나 즉 분노, 두려움, 기쁨, 즐거움 이런 인간의 그
5가지 또는 7가지 또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우리 5욕7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의 감정이 깊이 개입되는 순간 시냅스에서 수용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AMPA가 들어가고 NMDA가 수용체가 장착이 딱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신경 전달 물질과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20배가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습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동기부여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학습 효율은 17배가 차이가 난다. 17배. 즉 20시간 우리 애는 공부했는데 1시간 공부하는 애가 더 잘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더 잘 이해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그 공교육의 그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저는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를 학습의 단계를 뛰어넘는 좀 창의력과 연관된 어떤 즉 대학교 간 이후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좀 더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이야기는 통합니다.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통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언제 이해가 되느냐. 시냅스의 가지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될 때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시냅스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봤더니 강력한 전기화학 신호가 오갈 때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동기부여를 가장 약화시키는 게 뭔가를 봤더니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로 밝혀집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애를 공부시켜버릴수록 중3 이후에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연구를 해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 그 아이의 두뇌는 감당을 못합니다. 왜? AMPA 수용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NMDA 수용체로 바꿔야만이 중3 이후에 난이도가 높은 학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의 진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정말 전투적으로 공부했거든요. 성적을 올릴 때. 제가 어떻게 맘먹었는 줄 알아요? 이거 제가 애들한테 공부법 설명할 때 이 얘기 꼭 해주거든요. 첫째, 공부하다 죽을 각오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너의 인생에서, 너의 두뇌 속에서 휴식을 지워라. 공부가 휴식이다. 공부가 휴식이다. 수학하다가 힘들면 영어를 공부해. 영어하다가 힘들어? 시를 외워. 국어 공부하다 힘드니 역사와 서예를 공부하면 돼. 다 휴식돼. 정말 휴식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잖아요. 공부가 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바꾸면 두뇌가 휴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고래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잔다고요? 두뇌 절반씩 잔대잖아요. 오른쪽 두뇌가 잠잘 때는 왼쪽 두뇌가 깨있고 왼쪽 두뇌가 잠잘 때 오른쪽 두뇌가 깨있죠. 인간도 그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학적 두뇌가 휴식할 때 국어를 사용하는 두뇌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다. 두뇌가. 왜 그거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상상고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24시간 공부 해본 사람. 나는 몇 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공부가 곧 휴식이라는 공식을 세우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랬죠. 야, 그러니까 두뇌가 안 바뀌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수용체가 바뀐단 말이야. AMPA 수용체가 NMDA 수용체로 바뀌어. 그렇게 딱 6개월만 해봐. 니네들이 IQ가 2~3배가 올라가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단 말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온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6개월이나 걸리냐? 3개월이면 충분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선생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간 거고. 그렇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생각했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두뇌의 한계, 즉 자기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IQ가 120하고 110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140이 나오냐고요.
자기가 선배가 했던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뛰어넘느냐고요. 초인적인 방법만이 초인적인 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가능해요. 인간의 두뇌의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꿈속에서 영어 토론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공부하다가 잠들잖아요. 꿈속에서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해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꿈속에서 누가 가르쳐줘요. 그런 현상은요. 휴식이 공부다라는 공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면 그냥 자요. 꿈속에서 갑자기 막 천사와 강사가 나타나서 나를 막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죠? 그걸 몰입 상태라고 한 겁니다. 황동문 교수 강의 들어보세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이가르닉 효과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24시간,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하는 효과를 자이가르닉 효과라 그래요. 풀리지 않는 궁금증 효과. 자, 지금까지 성공한 학자들, 과학자들요, 전부 다 이걸 사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됐든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을 24시간 생각을 해요. 24시간. 근데 그런 두뇌는 어떻게 단련되느냐는 것이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두뇌가 단련되기 쉽지 않거든요. 왜? 과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만 계속 공부를 한다면 그런 두뇌가 수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동아리형 커리큘럼으로 바꾸자고 막 외치고 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제 강의를 캔슬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제 수업을 그만두고 교사들도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 교사가 학생들이 미술 동아리가 있어. 그러면 수학 교사도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할 수 있죠. 그리고 수학 동아리에서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죠. 교사도 새로운 걸 늘 배우고 또 멘토할 수 있는 건 멘토링하고 이렇게 학교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아리 방식으로. 핀란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봉권 씨가 신문에서 했던 얘기. 신문하고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핀란드가 학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미 뭔가 아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어떤 두뇌가 되냐면 바로 24시간 작동하는 두뇌가 되고 초능력자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공교육 현실에서 지금 입시 전략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가동하는 두뇌를 중고등학교 때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학교 때 가서 얘는 확 튑니다. 바로 노벨상급으로 가요. 그런 두뇌가 됩니다. 풀리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는 인간이 되거든요. 창의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 그리고 또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겁니다. 자, 뭔가를 풀리지 않는 효과를 어떤 화두가 있어요. 내가 꼭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두뇌는 거기서 그 초점을 놓쳐버리게 될까요? 이 두뇌의 경향성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두뇌가 되더라고요. 아주 고도의 창의적인 몰입을 하는 두뇌의 두 가지 특성은 첫째가 유아적인 순수성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즉,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70세 두뇌인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혓바닥 내민 사진 보셨죠? 이거 70세 두뇌인데 두뇌가 키덜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과학 공부를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 나이 되도록. 출세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재밌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이들이 놀이에 몰입하는 특성의 뇌파를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또 하나, 10대 때 자기보다 뛰어난 고수를 만나서 엄청난 공부를 하더래요. 10대 때.
그러니까 공부법을 알려주고 아주 효과적인 컨텐츠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실 10대 때 우리 애들이 지금 10대잖아요. 10대 때 그러니까 학교가 동아리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10대 아이들이 두뇌를 못 쫓아가요. 솔직히 한 과목만 가지고 지금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이 10대의 두뇌가 각자 다 한 애는 수학만 파고 한 애는 물리만 파고 한 애는 역사만 공부한다고 쳤을 때 40대 50대 선생님 두뇌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못 이깁니다. 왜 선생님들 애들을 상대하느냐? 애들이 여러 과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천호익자를 만들려면 그 동아리 방식으로 하나만 팔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허락된 학교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더 창의적인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저랑 교육부랑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론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려니까 대안학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자 시간 다 돼서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법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애들이 다 놀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시도한 애들은요.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성적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잠이 약간 부족한 듯해야 더 이렇게 막 깨달음이 일어나는 10대 두뇌들은 그래요. 이렇게 40대 50대는 잠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10대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ADHD하고 틱장애 얘기했죠. 걔네들이 언제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30대에 들어가야지 맞다고 그랬죠. 그죠? 평균적으로 10대들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연령대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신체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쓸데없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즉 저도 고등학교 때 야동을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공부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게임이라든가 뭐 남학생이 오는 그런 어떤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빠져요. 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24시간 공부법으로 딱 돌입을 했어요.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계속 공부만 머리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파민이 많은 애들이 30대가 돼야지, 그러니까 ADHD하고 틱장애 애들이 30대가 돼야지 겨우 책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긴다. 그 전에는 두뇌가 너무 산만하고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10대들이 대체로 그래요. 10대들이. 그래서 나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쉬는 시간 쉬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에너지가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스팸 교육이잖아요, 지금. 빠른 속도로 각 과목에 대한 콘텐츠가 머릿속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대들한테는 과감하게 공부하다 죽을 각오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막 죽을 것 같아야 돼. 그러면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두뇌가 세타파로 바뀌면서. 네. 해보면 그렇게 거의 돼요. 그렇게. IQ가 낮아도요. IQ 좋아져요. 네.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 자, 그러면 강의 마칠까요? 어떻게? 질문 하나 있었잖아요. 질문. 빨리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내를 하려면 좀 더 창의력도 풍부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된다고. 미술대학. 예. 네.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를 따라 그리거나 뭘 만드는 거를 거의 100% 똑같이 만들. 잘해요?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미술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실기만 보고 가는데도 실기 전형만 있는 데도 많거든요.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는 데는 많죠. 물론 인서울의 좋은 대학은 좀 아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말고 이제 뭐 디자인 어느 쪽인지 과를 잘 몰라서 네.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또 졸업을 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취업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아, 시중에요. 미술대학 나와서 뭐 무슨 일을 하지라는 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대 나와가지고 그 제목만 훑어봐도 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대 나와서 각 곳곳에서 일하는 한 10명인가 17명이가 나와서 막 얘기해 준 책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됩니다. 미대 나오면 뭘 하지였나 아무튼 제목이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건 만약에 성적이 된다면 서울대 홍대 갈 수 있어요. 예. 예. 성적만 좋아도 뽑아주는 전형이 있어요. 특히 홍대나 국민대나 이렇게 한예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는 실기만 좋아도, 실기가 좋고 성적이 웬만큼 되면, 여기 뭐 이게 대진여고니까 좀 성적이 웬만큼 되시죠? 네네. 좋은 학교니까. 되면 이제 그렇게 인서울 충분히 미술대학의 명문대가 있거든요. 뭐 국민대, 이화여대 해가지고 이렇게 한 7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가능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대 재수생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가 있어요. 크리틱만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저한테 오면 크리틱을 해주는데, 왜 이게 합격을 했고 왜 이게 불합격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여기는 왜 뭐 투시가 잘못됐고 손의 해부학이 잘못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구도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원근감이 안 나왔고. 그런 크리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일수록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응용력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응용력이 좋아지려면은, 짧은 시간에 좋아지려면은 남들이 했던 것을 비판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험 볼 때 응용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해주는 거는 그런 크리틱만 해주는데, 걔랑 저랑 상담했던 내용이 뭐냐면, 근데 디자인과를 가는 게 좋아요? 회화과를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과는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술대학에 가서. 그죠? 회화과는 비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느 기업을 가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복잡성, 비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인간의 특성들을 잘 아는 사람을 뽑는 트렌드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다. 왜? 디자인과는 점수가 더 높고 경쟁률이 세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미래는 순수 회화과가 더 밝다. 불과 10년 사이에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넌 얼마나 좋아. 같은 점수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즉,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인공지능이 따라오는 속도는 의료계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 금속 재료공학에서 인공지능이 따라오는 속도랑 비슷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성적에 회화과에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취직할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AD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엄청 배우면 돼요. 취미 활동으로 그 순수 회화과를 다니면서. 그건 기능적인 거거든요. 노력하면 그냥 자격증 따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과를 가고, 그러니까 순수 회화과를 안 가고 디자인과를 갔어요. 그럼 얘가 대학 4년 동안 못 배우는 공백이 생겨버려요. 자유로운 상상과 자유로운 크리틱의 그 학습을 20대 초반에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능은 대학 졸업하고도 배울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능력, 창의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디자인은 다음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창의성은 다음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 진학에 있어서. 취업률과 관련돼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칠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학 지도에 좀 도움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가져오세요. 오늘은 사인하는 것까지 찍어야 되겠네. 제 유튜브 동영상이 지루하니까 사인하는 것까지 말을 해야지. 우리 학생 얼굴 세윤이구나. 그래. 잘 읽고 있습니다. 야, 이 책이 채윤이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 책이. 너의 그림이야? 채윤이 그림. 들으면서 그렸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창의성은. 강의 들으면서 막 그리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참 잘했어요. 써줄까? 그림 많이 해라. 그리고 그림한 거 버리지 말아야 돼. 초등학교 때 그 결과물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게요 40, 50대까지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기 그 창작 결과물을 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볼 수, 열람할 수 있게. 예, 그걸 잊지 마세요. 나 많이 남아있는 버렸는데. 것도 그런데 많이 있잖아, 있어. 내가. 그리고 오늘 비슷한 거면 좋은 건 남기고 좀 이건 내가 버려도 되겠다. 한 30% 정도는 버려도 되고 한 절반 정도는 절반은 근데 남겨놔야 돼. 있잖아, 내가 아주 잘 그렸던 그 여자 그림 있잖아, 그거. 세윤아 이리 와봐. 그 사이에 너 많이 컸다. 봐봐. 그때 그 그림 평가해달라고 했던 채윤인데 많이 컸네 그 사이. 1년도 안 됐는데. 많이 컸어.